30해 전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틈새에서 드러난 작은 단서 하나가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평범한 한국 가족의 삶 속에서 시작된 의심은 결국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부 갑작스런 변화. 며느리야, 잠깐 이리 와봐. 설거지를 하던 수진의 손이 멈췄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물기를 털고 거실로 나가니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어색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아버님. 그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김동철 씨는 올해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살아온 고집센 어른. 그런 시아버지가 지금 손을 비비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버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매주 50만 원 정도 좀 줄 수 있겠나?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시아버지는 연금과 적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명절 용돈조차 극구 사양하던 분이었다. 결혼 7년 동안 돈을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네, 50만 원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한두 달만. 시아버지의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수지는 남편 민수가 출장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 기분 좀 살펴봐. 요즘 많이 풀이 죽어 계시는 것 같아. 물론이죠, 아버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맙다. 시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버님이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시네. 응, 아버지가. 얼마? 매주 50만 원씩.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평소답지 않으시잖아. 글쎄, 필요한 게 있으시겠지. 우리가 너무 자세히 캐묻는 것도 실례고. 하지만 수진아,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던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고, 민수는 출장 때문에 예민한 탓인지 평소보다 쌀쌀맞게 대답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새벽 5시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시아버지가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평소 아침 7시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던 분이 새벽에 외출을 한다니. 아버님, 일찍 나가셨네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넌지시 물어봤지만 시아버지는 그냥 좀 나갔다 왔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틀 뒤에는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시아버지는 방문을 꼭 닫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단편적인 말만 들렸다. 누구시에요? 전화를 끊고 나온 시아버지에게 물었지만 친구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는 방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평소 정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셨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 마음의 병처럼 보였다.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빨래를 널다가 그의 방 창문을 열게 되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신문이 눈에 띄었는데 이상하게도 30년도 더 된 낡은 신문이었다. 누런 종이에 건설 횡령 사건이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다. 신문 아래로 메모지가 삐져나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박영수 010에 5432에 XXXX. 그리고 그 아래 시아버지의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단순한 용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다. 수진은 서둘러 메모지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야, 고생 많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의 미안함과 함께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망설임이 어려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셋이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시아버지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수진은 계속해서 그 메모지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30년 전 횡령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아버님,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괜찮다고 했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평소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다. 새벽 2시쯤 시아버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다. 수지는 살며시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한테는 아직. 낮게 깔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통화가 끊어지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가 울고 계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셨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무엇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했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함께 의논해보자.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단순한 가족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부 숨겨진 과거.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온 건 화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수지는 저녁을 준비하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여보, 아버님이. 수진아, 미안해. 출장 때문에 예민했나 봐. 민수는 수진의 말을 끊고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는 부엌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수진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시아버지의 새벽 외출, 수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30년 된 신문과 박영수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지까지. 진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응,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야. 돈 문제도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괜히 사생활을 캐는 건 좋지 않아.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야. 아버님이 고통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몰래 미행하고 방을 뒤지는 건 옳지 않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실 거야. 수지는 답답했다. 남편이 이렇게 소극적일 줄 몰랐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외출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수지는 시아버지를 뒤따라 집을 나섰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같은 버스에 올랐다. 30분 후 시아버지는 낡은 상가 건물이 즐비한 골목에서 내렸다. 수지는 멀찍이 떨어져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시아버지는 해동여인숙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 건물로 들어갔다. 여인숙, 왜 이런 곳에? 수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시아버지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시아버지가 한 남자와 함께 나왔다. 그 남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음험했다.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박씨, 더 이상은 김 선생,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30년 전 그 일만 생각해봐도 제발 그만해 주세요.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럼 약속은 지켜야죠. 다음 주까지 200만 원. 알겠죠? 박영수라는 남자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협박조의 말투였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시아버지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30년 전에 어떤 일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수지는 급히 시아버지를 따라갔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거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정말 아버지가 협박을 받고 계신다고? 응, 내가 직접 봤어. 박영수라는 남자가 아버님께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 전 일이라고 했다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걸 알아봐야 해. 더 이상 아버님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수지는 시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책장 뒤에 숨겨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30년 전 시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박영수, 경리과라는 글씨가 있었다. 시아버지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였던 것이다. 또 다른 서류를 보니 징계위원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다.
김동철 과장은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 처분함. 단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고발은 하지 않음.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실제 횡령 주체는 박영수 주임으로 추정되나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 불가. 수진의 손이 떨렸다. 시아버지가 누명을 쓰셨던 것이다. 진짜 범인은 박영수였는데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시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도 있었다. 30년 전 날짜의 내용이었다. 박영수가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아내가 임신 중이고 아이들이 어린데 싸우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냥 참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박영수가 다시 나타나 시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왔다. 며느리야, 뭐 하고 있었나? 시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다.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수지는 용기를 냈다. 박영수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았나? 아버님을 따라가 봤어요. 그분이 아버님께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도 봤고요. 시아버지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희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30년 전 일이 아버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박영수가 진짜 범인이었는데 아버님이 대신 누명을 쓰신 거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3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나? 아버님 방에서 옛날 서류들을 봤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 정말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어. 증거도 없는데 끝까지 싸우면 가족들만 더 고생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회사를 떠났지. 하지만요. 박영수 그놈이 최근에 감옥에서 나왔어. 다른 사기 사건으로 들어가 있었나 봐. 그러더니 나를 찾아와서는 그때 일을 다시 꺼내며 협박하기 시작했어. 수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나쁜 놈을 왜 그냥 두세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30년이 지난 일을 누가 믿어주겠나. 오히려 박영수가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나.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수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세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심각하게 논의했다. 일단 박영수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수진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을지도 몰라. 맞아. 만약 그렇다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민수도 동의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박영수는 이미 전과자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래도 이대로 계속 돈을 줄 순 없잖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젠가는 끝을 내야 해요.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세 사람은 결론을 내렸다. 박영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다. 박영수가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수진 가족에게 어떤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3부 협박의 그림자. 다음 날 수진은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다. 박영수, 건설, 횡령 사건 등의 키워드로 30년 전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몇 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당시 꽤 큰 이슈였던 모양이었다. 기사 내용은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동일했다. 김동철 과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단락에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진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30년 전 신문들을 하나씩 뒤져보았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작은 기사 하나였다. 사건 발생 6개월 후의 기사였는데 건설 젠 직원 박영수 씨 보박 빚으로 고리대금 업체에 시달려라는 제목이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다. 박영수가 당시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고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횡령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박영수가 도박 빚 때문에 회사 돈을 훔쳤고 아버님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동철 씨 며느리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세요? 박영수라고 하면 알겠나? 어제 우리 할아버지 미행한 게 너지.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카페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혹시 몰라서 확인해봤는데 역시 김씨 며느리더군. 박영수는 수진이 어제 미행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생각이야. 가족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것 말이야. 그럼 이제 조건을 바꿔보자고. 무슨 조건이요? 김동철 씨한테는 매주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나섰으니까 100만 원으로 올려야겠어. 대신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지.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30년 전에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영수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알고 있으면 어쩌겠다고. 증거 있어. 30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믿어주겠어. 증거를 찾을 거예요. 하하하. 찾아봐. 그런데 그동안 김동철 씨가 더 고생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데. 나는 감옥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야. 잃을 게 없다고. 협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며느리. 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마. 30년 전 일 말고도 내가 아는 게 많거든. 김동철 씨가 그동안 숨겨온 다른 비밀들도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럼 한번 발표해 볼까? 김동철 씨가 회사 돈을 훔친 횡령범이라고.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다. 시아버지와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도서관에 가서 30년 전 기사들을 찾아봤어. 그런데 수진은 박영수로부터 온 협박 전화에 대해 말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아버님, 박영수가 아버님에 대해 또 다른 비밀을 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30년 전에 내가 조용히 넘어간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뭐요? 박영수가 나한테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줬어. 내가 정말로 돈을 훔친 것처럼 조작된 서류들을 말이야. 그걸로 나를 협박했고, 나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그럼 그 가짜 증거들이 아직 박영수 손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그놈이 그 가짜 증거들을 내놓으면 오히려 내가 더 곤란해질 거야. 그때 또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영수였다. 이번에는 뭘 또? 며느리, 3일 후 토요일 저녁 8시에 만나자. 장소는 용산 지하철역 3번 출구. 현금 500만 원 가지고 와. 500만 원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조건 바뀐 거 잊었어. 며느리가 나서니까 판돈도 커져야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500만 원 주면 앞으로 김동철 씨한테 연락 안 할게.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야. 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 500만 원이면 충분해.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왜 조건을 바꾸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이라니. 시간은 3일이야. 준비해도 전화가 또 끊어졌다. 뭐라고 해?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믿으면 안 돼. 박영수는 그런 놈이 아니야.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민수가 일어났다.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그놈이 가짜 증거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30분 전에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보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차는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차였지만 같은 자리였다. 여보, 우리 집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뭐? 민수가 창문으로 나와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이네. 어제 밤에도 있었다고? 응, 분명히 박영수가 보낸 사람일 거야. 그 순간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다.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박영수가 감시까지 하고 있다는 건.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택배 기사가 아니라 박영수가 서 있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지 않았다. 김동철 씨, 나 박영수야. 문 좀 열어줘.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왜 여기까지 와? 약속 시간을 앞당기려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겼거든. 박영수가 집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 건장한 남자 2명이 더 들어왔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수진이 물었지만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 500만 원 준비됐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 3일이나 줬는데 뭘 더 준비해? 설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박영수의 눈빛이 위험해졌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마련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 며느리가 어제 도서관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수진이 놀랐다. 도서관까지 미행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에 대해 검색한 것도 알고 있고. 박영수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젊은 여자가 용감하긴 하네. 하지만 너무 깊이 파면 다칠 수 있어.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충고지. 3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거야. 김동철 씨가 횡령범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그게 공식 기록이야. 박영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알아? 김동철 씨가 돈을 훔쳤다는 증거들이야. 통장 내역, 영수증, 심지어 김 씨가 직접 쓴 자백서까지. 가짜잖아요. 가짜라고. 그럼 법원에서 판단해보라고 해. 30년 전 일이지만 증거만 확실하면 재수사도 가능하거든. 지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제발 그만해줘. 가족들한테는 피해주지 말고. 그럼 500만 원 내놔. 지금 당장. 지금은 정말. 그때 박영수가 손짓을 했다. 뒤에 있던 남자들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괜찮은 집이네. 전세금이 얼마나 될까? 3억, 4억. 뭘 하려는 거예요? 며느리,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500만 원은 쉽게 나올 텐데. 민수가 나섰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김씨 아들이구나. 똑똑해 보이네. 그럼 너라도 현실을 알아야겠다. 박영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야. 횡령한 돈으로 너희 집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이것도 가짜야. 박영수가 보여준 건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였다. 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금이 정확히 3억 원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 김동철 씨, 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수진과 민수도 당황했다. 실제로는 내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을 모은 거겠지만 서류상으로는 횡령한 돈과 시기가 일치해.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박영수의 협박은 점점 치밀해졌다. 3일 더 줄게. 그동안 500만 원을 준비해. 만약 준비 못하면. 박영수가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이 가족 모두가 횡령범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평생 짊어지게 될 거야. 박영수와 그의 동료들이 나가자 집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박영수는 체계적으로 그들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30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반드시 박영수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부 정의를 위한 연대. 박영수 일당이 나간 후 집 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계셨고 민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분노가 절망을 압도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수진아. 하지만 박영수가 가진 증거들을 봤잖아.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여보, 가짜면 진짜 증거도 있다는 뜻이야. 박영수가 30년간 이런 짓을 해올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버님처럼 혼자 끙끙 앓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박영수라는 이름과 함께 사기, 협박, 전과 등의 키워드를 넣어봤다. 놀랍게도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여보, 민수야, 이것 좀 봐. 화면에는 5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연쇄 사기범 박영수, 고령자 상대 수십억 편취라는 제목이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박영수가 과거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오래된 일들을 빌미 삼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수법도 똑같았다. 30년 전 일을 들춰내며 협박하는 방식.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박영수가 아버님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이 기사에 보면 피해자가 7명이나 돼요. 모두 30년 전 같은 회사 동료들이고 민수가 흥분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뜻이네. 그 사람들과 연락해 볼 수 있을까? 기사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수지는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현우 기자. 그리고 신문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현우 기자님 계신가요? 운 좋게 기자는 자리에 있었다. 박영수 사건에 대해 취재하신 이현우 기자님이시죠? 저는 박영수의 새로운 피해자 가족인데요. 이현우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박영수가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 같았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겠어요?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과 민수는 이현우 기자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그는 박영수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전문가였다. 박영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치밀해요. 30년 전 사건의 당사자들 중에서 약점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거든요. 약점이요? 네. 김동철 씨처럼 실제로는 피해자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또는 작은 실수라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현우 기자가 파일을 꺼냈다. 여기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가 있어요. 모두 박영수에게 당한 분들이에요.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수지는 희망을 느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박영수 같은 악질 사기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이철민 씨였다. 70세가 넘은 그도 박영수에게 2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김영희 할머니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박영수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놈이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회사 돈을 만진 적이 있다며 협박해요. 사실이 아닌데도. 세 번째는 박성수 씨. 그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예 제 집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요.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수지는 깨달았다. 박영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모든 분들께 제안이 있어요. 우리 함께 박영수에게 맞서면 어떨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혼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의 집에 모든 피해자들이 모였다. 총 5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었다. 이현우 기자도 함께했다. 우리에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기자가 말했다. 첫 번째는 경찰에 집단 고발하는 것이고, 2번째는 박영수의 현재 범죄를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박영수가 협박하는 과정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지 아버지가 걱정했다. 위험하지 않을까? 박영수는 이미 전과자이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획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이 박영수를 완전히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더 이상 혼자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계획은 이랬다. 박영수가 약속한 날에 시아버지가 만나러 가되, 수진과 민수가 멀리서 몰래 촬영하는 것이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곳곳에 배치해서 증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약속 당일 용산역 3번 출구 근처의 카페. 오후 8시가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고조됐다. 수지는 카페 2층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대기하고 있었다. 지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5분 후 박영수도 나타났다. 역시 2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다. 김씨, 돈 가져왔지? 박씨, 마지막이라고 했지? 물론이지. 500만 원만 주면 모든 게 끝나. 지 아버지가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녹음기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30년 전 진실을 담은 서류들이야. 내가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들. 박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증거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가진 자료들에 비하면 너 같은 놈에게 더 이상 당할 생각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 순간 박영수가 시아버지의 목깃을 움켜잡았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30년간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죽어. 박영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수지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아버님, 그때 이미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나타났다. 이철민 씨의 아들, 박성수 씨의 형, 그리고 이현우 기자까지. 박영수, 이제 끝이야. 박영수는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너희들이 뭐야? 당신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이현우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다. 박영수 씨,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연쇄 협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놈들이 계획한 거구나. 박영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박영수 씨,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영수와 그의 동료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다.
정말 끝난 건가? 수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소식이 왔다. 박영수의 집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30년간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온 증거들이었다. 이번엔 정말 오래 들어갈 것 같아요. 담당 형사가 말했다. 워낙 피해자가 많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다. 박영수 집에서 30년 전 진짜 횡령 증거도 나왔어요. 김동철 씨 명의로 조작했던 서류들의 원본들이요. 이제 30년 전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 30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다. 박영수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일. 그것은 오부에서 이뤄질 마지막 과제였다. 오부, 새로운 시작. 박영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건 일주일 후였다. 30년간 고령자 상대 연쇄 협박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실렸다. 이현우 기자가 쓴 기사는 박영수의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다뤘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연대가 어떻게 악순환을 끊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버님, 기사 보셨어요? 수진이 신문을 펼쳐 보이자 시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보셨다.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사에 나온 대로 30년 전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버님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밝혀질 거예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기사였는데 보낸 사람이 이철민이라고 되어 있었다. 박영수 사건의 다른 피해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과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김동철 선생님께, 선생님 며느리분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철민 드림. 비슷한 선물들이 며칠에 걸쳐 계속 도착했다. 김영희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박성수 씨가 보낸 건강 보조식품,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감사 인사까지. 수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 후, 검찰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30년 전 건설 횡령 사건의 진범은 박영수였으며 김동철 씨는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시아버지가 직접 제안하신 일이었다. 며느리야, 민수야,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찻잔을 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30년간 나조차 포기했던 일을 며느리가 해결해줬는데.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내 일에 간섭하는 게 못마땅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드나 싶기도 했고. 아버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을 거야. 우리 민수도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부담감을 평생 안고 살았을 거고.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도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30년간 혼자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이제 됐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에는 여전히 뭔가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다. 아버님, 아직도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30년간 나를 횡령범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거든. 이웃들, 친구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쉽게 바뀔까? 수진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30년간 부당한 낙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아버님,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진실을 말이에요. 어떻게? 이현우 기자님과 상의해서 더 자세한 후속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억울했던 30년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다. 그런 일로 또 시끄러워지는 건 좋지 않을 텐데. 아버님, 이건 아버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박영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민수도 동의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박영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며칠 후 이현우 기자와의 인터뷰가 잡혔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긴장하셨지만 점점 자신 있게 30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소문 때문에 혹시 결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침묵하신 이유는 뭔가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더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진실이 밝혀진 소감은 어떠신가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계셨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련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고마운 게 우리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준 것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70년 살면서 처음 느껴봅니다. 이 인터뷰가 끝난 후 시아버지는 수진을 따로 불렀다. 며느리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7년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이거. 시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건네셨다. 열어보니 할머니의 반지였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서 진짜 딸 같은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어. 그때는 언제 그런 며느리가 올까 싶었는데 이제야 누구에게 줄지 알겠구나.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다.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아버지를 얻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래도 처음에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며칠 후 후속 기사가 실렸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가족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30년 전 시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동철이 형,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 형을 믿어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동안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던 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건네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기사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30년간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느라. 시아버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30년간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다시 펴지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가족들은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박영수 사건을 함께 해결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초대한 것이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철민 씨가 건배를 제안했다. 김동철 선생님 며느리분 덕분에 우리 모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가족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저는 혼자라서 포기하려고만 했는데 김 선생님은 좋은 며느리를 두셔서 할머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가족이니까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요. 아버지, 처음에는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수진아, 내가 이렇게 추리력이 뛰어난 줄 몰랐어. 혹시 탐정이라도 되고 싶었던 거야? 뭔 소리야. 그냥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나선 것뿐이야. 정말 고마워. 며느, 아니, 딸아. 시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진짜로 아버지의 딸이 된 기분이었다. 3개월 후, 박영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다. 징역 7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형량이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서재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3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일기장과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시아버지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담은 서류들을 모두 태워버리셨다. 대신 새로운 일기장을 꺼내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셨다. 새로운 시작.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록은 이것이었다. 오늘 진짜 딸을 얻었다. 수진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오늘에야 진짜 내 딸이 되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덕분에 나는 30년 만에 자유로워졌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며칠 후, 수지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새 생명이 오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정말 우리 집의 새 식구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라.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기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30년간 이 집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은 완전히 걷히고 대신 희망찬 미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다. 이제 이들 가족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을 것이었다. 30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